혼자 사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는 생각보다 꽤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편이에요. 집 2억, 금융자산 11억이면 총 13억이죠. 여기에 3년 뒤부터 국민연금 조기 수령으로 월 150 정도 들어올 거라면 현실적으로 혼자 백수로 살기에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쓸지, 얼마나 쓰며 살지의 문제죠. 우선 아주 거칠게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돈으로 혼자 살 수 있나요? 제가 대답 드리는 건 항상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삶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재산 구조를 생각해 보죠. 집 2억 실거주라면 큰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지는 않죠. 다만 전세를 주거나 매각 후 월세로 전환해 유동성 확보는 가능합니다. 이런 선택지까지도 미리 고민해 보면 좋아요. 금융자산 11억,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이자만 연 3% 잡아도 세후 2.5% 정도로 보면 연 2,75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2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순수히 이자만 쓰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 원조 기수령 예상 세후 약간 빠질 수도 있지만 대략 14만 150만 원 정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됩니다. 즉 금융자산 이자 약 230만 원, 국민연금 약 150만 원, 합계 380만 원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8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 어떤가? 솔직하게 말해서 대도시에서 임대료 내고 외식 자주 하고 여행 자주 다니면 빠듯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이 본인 소유라면 관리비, 식비, 생활비 정도로 20만 250만 원이면 중상위 수준의 노후 단독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자산이면 필요할 때 원금을 조금씩 쓰면서 소비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사례 1. 절제형 시나리오.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가 거주. 월 생활비 15만 180만 원. 의료비, 여행비 등 별도 연 500만 원 예상. 연 3천만 원 정도면 충분. 금융자산에서 이자, 수입으로 커버 가능. 국민연금에서 안정성 보완. 금융자산 원금은 건드리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유지. 현실적인 사례 2. 중산층 라이프형. 수도권 외곽 아파트 거주. 생활비 20만 250만 원. 연 2회 해외여행, 의료비 여유. 연 4천만 4,500만 원 소비. 국민연금 금융자산 이자, 필요시 일부 원금 인출. 11억 금융자산을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5억까지 줄인다고 가정해도 월 300만 원 넘는 현금 흐름 유지 가능. 현실적인 사례 3. 좀 더 공격적 소비형. 도심 거주, 외식 여행 풍부. 월 30만 400만 원 소비. 연 5천만 원 이상 지출. 이자만으로는 부족. 금융자산 일부 계획적으로 인출. 11억 원을 연 4천만 5천만 원씩 30년 나눴어도 가능. 단 물가 상승 반영하면 소비 조절은 필요. 실제 전문가 시각으로 조언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 자산을 무조건 지키는 게 목표인가? 일정 기간 쓰면서 여유 있게 살 건가? 혼자 백수로 살겠다면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것보다 평생의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85세까지라 가정해도 30년입니다. 11억이면 연 3,600만 원, 월 300만 원 이상 쓰고도 가능합니다. 이 투자 관리 필요. 물가 상승률 23%에 맞서 자산 수익률도 3% 이상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해 원금 손실 나면 계획이 깨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전부 예금 채권만으로 두면 물가 상승에 자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3. 유동성 전략. 집 2억은 필요시 매각 전세 활용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병원 요양 등 큰 돈 필요할 때 현금화 방안을 염두에 두세요. 임대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여부. 조기 수령은 평생 감액이지만 현금 흐름을 당겨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쓸 만큼만 쓰겠다. 자녀 상속 생각 없다면 조기 수령이 실질적인 소비력 증가를 줍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 리스크를 걱정한다면 만 65세까지 연기 수령도 고려해 보세요. 주의사항. 물가 상승 지금 200만 원이면 살지만 20년 뒤엔 400만 원 필요할 수 있어요. 의료비 나이 들수록 큰 변수입니다. 실손보험 유지, 노인장 기요양 보험 이해 필요. 외로움 혼자 사는 게 제일 큰 걱정이라 하셨는데 경제보다 이게 더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가족 관계 유지 전략 꼭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산 규모면 혼자 백수로 살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무계획으로 쓰면 20년 뒤에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핵심은 매달 얼마나 쓸 건지, 어떤 생활을 할 건지, 그리고 의료 비장 기호 양비 등 예측 불가능한 지출까지 계획에 넣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는 건 정년 전에 반드시 해볼 것. 예상 월 지출 상세하게 적어보기. 자산운용 계획 예금, 채권, 배당주, 임대소득 등 분산. 비상금 계획 12년치 생활비, 현금성 자산. 유언 상속 계획도 미리 정리.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56세부터 100세까지 혼자 살아도 재정적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과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입니다. 걱정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구성이면 굉장히 잘 준비하신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정말 은퇴 직전 56세 혼자 살 계획을 가진 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풀어드릴게요. 솔직히 집 2억 금융자산 11억 국민연금 150만 원 예정이면 다른 은퇴 상담 사례랑 비교해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도 왜 불안한지와 그 불안을 줄이는 구체적 방법이에요. 일 혼자 살면 쓰는 돈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많은 분들이 한 달에 200이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막연히 말하는데 이건 너무 허술합니다. 실제 혼자 사는 노인의 지출은 대체로 이렇게 나와요. 주거 관련 관리비, 수도세, 전기, 가스 1,525만 원, 통신비 510만 원, 식비 3,050만 원. 혼자면 의외로 많이 안 나가지만 외식 반조리품 쓰면 증가. 교통비 차량 유지비 530만 원. 차 유지 여부 차이 큼. 생활 소비 제작비 1,020만 원. 여가 문화비 520만 원. 의료비 520만 원. 나이 들수록 증가. 보험료 개인차 있지만 20만 원. 결국 아주 검소하게 살면 100만 원대 후반, 보통 수준이면 20만 250만 원, 여유 있게 하면 300만 원 넘게 됩니다. 전문가, 팁 반드시 최소 마이너스 보통 마이너스 여유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산을 짜보세요. 그래야 심리적 안심이 생깁니다. 이 11억 금융 자산을 어떻게 굴릴까? 구체 전략. 보통 이런 상담을 하면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금으로 묶어두면 안전하지만 이자가 너무 낮은데요? 맞습니다. 11억을 전부 예금 금리 3%로 굴린다. 세후 이자 소득세 15.4%대면 실수령은 약 2.5% 수준이죠. 연 이자 수입 약 2,750만 원, 월 약 230만 원. 이자만으로 200만 원대 생활비 커버 가능. 그러나 물가 상승이 문제입니다. 전문가 조언 분산 투자 필수. 생활비 12년치 MMF 예금 금리 3% 예상. 중기 생활비 5년치 우량 채권 ETF 45% 가능. 장기 생활비 배당 주배당 ETF 세후 45% 이상 가능. 이렇게 쪼개면 단기 유동성 안전 확보. 중기 장기는 물가 상승 방어. 주가 금리 변동에도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 실제 컨설팅에선 이렇게도 나눕니다. 30% 은행 예금 MMF, 40% 채권형 상품, 30% 배당 주배당 ETF. 왜 이렇게? 월 현금 흐름을 꾸준히 뽑아야 하니까요. 단기 시장 충격에도 생활비 걱정 없도록. 팁 금융사 프라이빗 뱅킹 PB 상담 무료로 받아보세요. 10억 이상 자산이면 PB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꼭 하나 은행만 가지 말고 23군데 비교. 3.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까 말까 전문가적 고민. 많은 분이 60세부터 받자고 하는데 조기 수령은
65세 수령보다 약 30% 깎입니다. 왜 받으세요? 그냥 돈 들어오면 좋으니까. 이게 보통 대답인데 전문가 입장에선 좀 더 따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을 합니다.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평생 깎여도 일찍부터 수령. 늦게 받으면 매달 액수는 많아도 시작이 늦음. 건강 상태가 좋아서 8,590세 이상 장수 자신 있으면 연기 수령 유리. 당장 소득이 필요하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으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 전문가 팁 국민연금공단 가서 본인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조기, 정시, 연기 시나리오별 수령액 다 계산해 줍니다. 예상 수명과 가족력까지 고려해 의사 결정하세요. 4집 2억은 어떻게 쓸까? 현실적인 조언. 집이 작으면 매달 월세가 안 나가니 큰 장점이죠. 그러나 자산이 묶여 있는 게 단점입니다. 옵션 1 그대로 거주 주거비 저렴, 심리적 안정. 옵션 2 전세 또는 매각 후 월세 전환 유동성 확보. 옵션 3 임대 수입원 추가. 예를 들어 전세 2억 주고 나가면 금융자산 13억이 되어 더 큰 투자 유동성. 혹은 매각 후 월세 30만원짜리 임대 주거 금융자산 극대화. 그 전문가 팁 나이 들수록 건강이 관건. 병원 접근성, 계단 없는 구조. 관리비 부담. 나중에 요양원 실버타운 입소 자금으로 집 매각 계획까지 세워두기. 5. 물가 상승 리스크 반드시 계산에 넣자. 한국 물가 상승률 평균 23%? 지금 200만원 생활비면 20년 뒤 360만원 필요합니다. 해결책. 국민연금 물가 연동. 금융자산 채권, 배당주 투자로 물가 방어 수익률 목표 4% 이상. 주거비 전략 소형화 저비용화. 유구료 비요양비 비상금 만들기.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70대 이후 매년 의료비 평균 20만 400만원. 요양원 입소 시 월 10만 300만원. 전문가 팁. 실손보험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 12년치 생활비 수준 현금성 자산 확보. 자녀와 상의의 요양비 계획 공유. 7. 혼자 살면 더 중요한 것 돈 외의 준비. 혼자 살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돈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병원 갈 사람도 없음. 응급 상황 대처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우울. 실질 팁.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록.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평생교육원 독서 외침이 동호회. 의료기관 가까운 주거지 선택. 마지막 전문가의 실용적 요약. 매달 예상 지출 20만 300만원 계획. 금융자산은 단기 중기장기로 나눠 분산. 국민연금 수령 전략 시뮬레이션. 집 활용 방안까지 시나리오 준비. 의료 요양비 대비한 비상금 필수.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 유지 전략 세우기. 혼자 백수로 살 계획 잘만 하면 지금 자산으론 전혀 무리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의미 있겠으며 살지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 3040년 인생의 핵심 과제가 되실 거예요. 부디 지금 2단계에서 꼭 한번 엑셀이나 수첩으로 생활비 계획을 적어보고 은행 PB나 재무설계사 무료 상담도 받아보고 국민연금공단 방문해서 본인 예상 수령액도 정확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은퇴 설계입니다. 언제든 이런 이야기 더 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이어서 얘기 나눠봐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이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는 든든하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연금이든 군인 연금이든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안정적이고 목돈이 들어오겠지 하고요. 근데 최근에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연금이란 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 예상 밖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은퇴라는 걸 남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난 아직 멀었어 하면서 안일하게 넘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딱 은퇴 시점이 되면 갑자기 매달 생활비며 병원비가 확 뛰는 데다 수입은 예전만 못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은퇴 후의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특히나 많은 분이 공무원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공무원들도 예외 없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좀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은퇴 후에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도 있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김 과장의 이야기 연금은 받는데 왜 한 푼도 안 남는 거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하셨던 김 과장님이에요. 은퇴 직전에는 꽤 높은 직급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분은 노후 걱정 없겠다라는 말이 종종 들렸죠. 본인도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일반 직장보다는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 반쯤은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김 과장님이 한숨이 늘더라고요. 연금 자체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등록금이 크게 부담이 된대요. 본인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병원 갈 일이 많아져서 약값이며 검사비가 은근히 큼직하게 나가죠. 게다가 재직 때처럼 각종 모임비, 경조사비 이런데 계속 부르다 보니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아도 이미 월 지출이 예상보다 훌쩍 커져버린 거예요. 결국 연금이 들어온다 해도 여유 자금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 때로는 더 부족해서 기존에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깨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젊을 때 연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별로 안 돼.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부터 뭐라도 하나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김 과장님 경우를 보고 느낀 게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다른 직장인의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안정적으로 받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일반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높은 건 맞긴 한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도 자꾸 바뀌고 물가는 올라가고 각종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실질적인 체감은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퇴직 후에는 대단치 않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야기 퇴직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 두 번째 사례는 학교 선생님으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확실히 퇴직 후 우울감을 겪거나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는 늘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그 역할이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선생님도 초기에는 그래도 내가 퇴직하면 매달 교직원 연금도 들어오니까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꿈이 많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은퇴해보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 흐름도 급변해서 옛날 감각으로 카페나 작은 가게를 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창업이 웬만큼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연금 받아서 창업하면 본전은 찾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리를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장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주저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망설이다 보니 어느새 연금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우울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주변 친구들도 다 자기 일 바쁘고 후배 선생님들하고도 교류가 점점 끊기고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서 TV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려고 교단에 서 있던 건 아니었는데 하는 자책감에 빠진 적이 많다고 해요. 결국 이 선생님은 늦게라도 무언가 배워보자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소규모 문화 강좌를 열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비슷하게 몰려드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또 강의료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이거 혹시 그냥 노동만 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못 얻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걸 계기로 우울감은 좀 덜했다고 해요. 일단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사람 망가지겠구나 싶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퇴 후에 돈뿐 아니라 역할과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3. 박 씨 이야기 공직 생활 끝내니 인간관계도 끝나는 건가? 세 번째로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20년 넘게 구청에서 일했던 박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솔직히 퇴직 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어요. 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원으로 왔다 가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친분이 쌓였고 지역 상인의 모임에서도 얼굴을 자주 봤죠.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 만나고 밥도 먹고 술자리도 꽤 자주 있었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마자 연락이 뚝 끊기더랍니다.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누군가와 일을 해야 하니 바쁘고 민원인들도 이제 더 이상 박 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레 연락이 줄었죠. 아니, 내가 퇴직한다고 딱히 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인간관계가 없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서운함과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박 씨 스스로 움츠러들었대요. 괜히 만나자고 하면 이제 구청에 안 계신 분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까 봐 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혼자 끙끙 앓다 보니 은퇴 후의 소외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결국 몇 달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극심한 우울감까지 겪으셨다고 해요. 결국 주변에서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덕에 박 씨는 서서히 모임에도 다시 나오고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됐죠. 그제야 내가 세상에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단지 공직자라는 타이틀이 없어졌을 뿐이지 사람들과는 여전히 친해질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은퇴 후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며 아직 재직 중인 후배들에게도 미리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은퇴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사례 3가지를 살펴보니까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니까 노후 대책은 완벽해 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 액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다 바뀌는 게 은퇴 후 삶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은퇴 전에 여러 가지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해요. 재정적 계획 연금이란 게 사실상 생활비 정도에는 보탬이 될 수 있어도 무조건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진 않아요. 물가, 건강, 자녀 교육비 등 변수가 많으니 따로 저축이나 투자 혹은 작게라도 부수 입원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역할 찾기 2번째 사례의 이 선생님처럼 막상 직장을 벗어나면 갑자기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후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까? 이런 고민을 미리 해보면 좋겠죠. 자격증 취득이나 취미를 살린 부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 몸이 허락하는 한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인간관계 유지 박 씨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에는 기존 인맥이 단절되기 쉽습니다. 나중에야 내가 좀 더 먼저 연락했더라면 하고 후회할 순 있어요. 그러니 재직 중일 때부터 사적인 교류도 만들어 놓고 은퇴 후에도 친구나 후배들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두면 좋아요. 또 새로운 동호회나 봉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사람들과 교류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맺으며 은퇴라는 게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이죠.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막연히 언젠가는 다가오겠지 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당장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야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든 사기업 다니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든지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며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조금씩 대비해 나가면 충분히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도적인 문제나 연금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오고야 말 현실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리 인식하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적금이나 연금보험 같은 재정적 대비는 물론이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공부, 또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죠. 또 혹시 당장 은퇴가 가까워 보이지 않는 분이라도 지금부터 가볍게라도 대비해 둔다면
훗날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공무원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적어도 은퇴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자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은퇴 후 문제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부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당당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퇴하고 나면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놀랍도록 적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남짓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9%는 크든 작든 돈이라는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그 1%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현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나는 적게 벌어도 끝까지 지키는 원칙이 있다. 62세 공무원 은퇴자 이야기. 서울시청에서 30년 근무하고 은퇴한 김모 씨 62세. 그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억대 연봉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달에 약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며 돈 걱정 없이 산다고 말합니다. 나요? 남들이 보면 소박하게 산다고 할 거예요. 외식도 잘 안 하고 비싼 옷이나 명품엔 관심 없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덕분에 불안할 일이 없거든요. 그는 30대 초반부터 실천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수입의 30%는 무조건 저축, 소비는 계획 안에서만. 이 철칙을 30년 넘게 지켜왔고 퇴직금은 따로 예금, 연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물론 월 180만 원으로 풍족하다고 할 순 없지만 불안하지 않다는 것. 그게 바로 김 씨가 느끼는 돈 걱정 없는 노후의 본질입니다. 노후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생존이다. 59세 자영업자의 전환기.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25년 운영했던 박모 씨 59세. 그는 55세 무렵 폐업을 고민하던 시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처럼 60, 70까지 일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그럼 지금부터 줄여야겠다. 그는 은퇴를 수입이 끊기는 시기가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는 훈련의 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 정리, 소형 임대 수입 확보, 외식비, 자동차 유지비 절감, 스마트폰 요금도 가족 전체 요금제로 변경, 아파트에서 전원주택 전세로 이사. 지금 그는 월 지출을 120만 원 수준으로 줄였고 임대소득과 소액 투자로 월 1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은퇴 후엔 그게 안 돼요. 돈을 안 쓰는 기술을 익혀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3. 은퇴하고도 돈 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55세 파이어족 부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50대 초반에 은퇴한 이모 씨 부부. 처음엔 무작정 파이어족 FIR이 조기 은퇴를 꿈꾸며 회사를 그만뒀지만 1년 만에 돈 걱정에 휘청거렸습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생활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이러다 몇 년 못 가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부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작게라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자고요. 남편은 블로그와 유튜브로 월 5,080만 원 수입 발생. 아내는 수공예품 온라인 판매 시작. 농지 임대에서 자급자족형 주거 마련. 은퇴 전 마련한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 수입. 지금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작은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고 큰 욕심 없이 사는 삶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달 수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최고죠. 결론 돈 걱정 없는 노후 누구나 가능할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절약을 강박이 아닌 전략으로 본다는 것. 소득보다 지출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소소하게라도 은퇴 후 수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수십억을 갖고 은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적인 준비와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 나는 내 은퇴 후 지출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긴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내 소비 습관은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가? 노후가 두려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숫자와 습관, 구조를 준비하세요. 그게 바로 1%의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는 사람들, 실제로는 단 1%뿐이라면 현대 사회에서 노후의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자유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소수만이 돈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다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곧 100명 중 9,899명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경제적 불안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1%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절대적 자산보다 중요한 지출 통제력.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많은 자산을 가진 것과 돈 걱정 없는 삶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이 있어도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 생활을 유지한다면 은퇴 후 20년이 채 안 되어 자산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반면 2억 3억 원 규모의 자산이라도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수입원을 유지한다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사례 공무원 은퇴자 김모 62세. 서울시청에서 30년 근무 후 은퇴한 김 씨는 매달 약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합니다. 절제된 소비 습관과 철저한 지출 관리로 인해 별다른 부업 없이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산 규모보다는 정기적 현금 흐름과 지출 절제 능력이 노후 안정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2. 불확실한 소득보다 안정된 구조. 은퇴 이후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소득이 완전히 사라지면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기 쉽습니다. 사례 자영업자 출신 박오 59세.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다가 55세에 폐업한 박 씨는 이후 소형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만들고 생활비를 120만 원 수준으로 절감했습니다. 소비 구조를 먼저 정리한 후 소규모 현금 흐름 기반의 안정된 생활로 전환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처럼 은퇴 후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지속성이 있다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파이어족 FIRE도 결국 현금 흐름이 핵심. 최근 조기 은퇴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자산 축적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례 55세 파이어족 부부. 이 부부는 직장 생활을 조기에 정리하고 은퇴를 택했으나 초기 12년간의 고정 지출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유튜브 콘텐츠, 온라인 판매, 소형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매달 150만 원 수준의 소득 구조를 만들고 안정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은 절약만으로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 작더라도 수입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결국 현금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문가가 강조하는 노후 돈 걱정을 없애는 3대 전략.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라. 은퇴 후 예상되는 월 고정 지출과 변수 지출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식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관리비 외에도 돌발 지출 병원비, 경조사비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구조로 전환하라. 주식, 부동산, 연금 중에서 정기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배당주 ETF, 소형 임대 부동산, 월 지급형 즉시연금 등 고정비를 줄이는 소비 구조 다이어트를 실행하라. 자동차, 주거비, 통신비 등 고정비부터 절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주거 형태의 전환자가 전세, 수도권 지방만으로도 연간 수천만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지금이 바로 1%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단순히 많은 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절제된 소비,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지금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소비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불안정한 노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수입 구조를 만들고 지출을 통제한다면 당신도 충분히 1%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의 생활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 준비한 결과가 결국 은퇴 후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예전에는 정년까지 어떻게든 버티면 퇴직금도 두둑하고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무자라면 연금도 꽤 넉넉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직장이나 구조조정, 명예퇴직 혹은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정년까지 안전하게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정년까지 근무했다고 해도 막상 은퇴하고 보니 수입 없이도 살만한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제일 큰 걱정거리죠. 특히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에 자영업을 해볼까? 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거라도 하면 될까? 하는 식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곤 해요. 사실 저도 은퇴라는 단어 앞에 서면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조금이라도 은퇴 후에 수입원을 만들고자 고민을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은퇴 후 택시 운전을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좌절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 약 600자 내외. 1. 막연한 기대가 낳은 택시 운전의 함정. 은퇴 후 택시 운전,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손님만 태우면 되니까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단순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거기에다가 밤낮으로 계속해서 손님을 태우면 용돈벌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직접 택시 운전을 해본 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 분들은 택시 운전을 통해 꽤 괜찮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케이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운전에 대한 피로도, 불규칙한 생활 패턴,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육체적 고충은 기본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교통 상황과 손님들의 성향,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다른 기사님들 사이에서 늘 긴장해야 하죠. 더구나 택시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산업금 또는 운송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한 달에 고정 비용만큼 돈을 벌어야 본전이라는 압박감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다면 은퇴자에게 택시 운전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일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막연히 이거라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뛰어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2. 은퇴 후 삶, 왜 준비가 중요할까?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살 때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안정감이 사라져요. 딱히 대안이 없다면 재취업이라든지 혹은 택시나 대리운전, 편의점 야간 알바 같은 일이라도 해보려는 마음이 급해지죠.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란 참 어려워요.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30년 가까운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 경우가 흔해요.
예전에는 60세 전후로 은퇴하고 70세 안팎까지 살면 노후가 그리 길지 않으니 대충 버틸만 하다는 생각이 통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은퇴 후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인생 이막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무조건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퇴직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미리 저축이나 투자, 부업 등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조금씩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크게 잡혀 있지 않으면 은퇴 순간부터는 굉장히 심적,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요. 3. 은퇴 후 좌절을 겪은 3가지 사례. 자, 그럼 실제로 은퇴 후 택시 운전을 선택했거나 혹은 비슷한 자영업 부업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 3가지를 들어볼게요. 물론 주변 이야기나 언론 보도 등에서 모아본 가상의 시나리오를 종합한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예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녀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소진한 60대 박씨. 나도 퇴직할 때까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생 좀 하자는 마음으로 회사에 매달렸죠. 그런데 애들 결혼이 2번 연달아 잡혀버리니 퇴직금이 거의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 무리했는데 막상 제가 쓸 돈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택시를 시작했죠. 처음엔 낮엔 바깥에서 손님 태우고 밤에는 시내 번화가에서 배회하며 손님을 태웠어요. 근데 요즘은 모두가 승차 거부 문제도 예민하고 어플도 많아져서 택시 잡기 쉬워지긴 했어도 동시에 기사도 많아졌잖아요. 한두 시간 서 있어도 손님을 못 태우고 그냥 헛탕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산악금은 내야 하고 나름 머리를 써보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몸만 축나고 매일같이 이게 맞나 싶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입도 월세랑 생활비 내면 땡이에요. 남들은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데 난 그게 없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택시라도 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제일 큰 후회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은퇴 직전에 목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결혼 자금처럼 급하게 돈이 빠져나갈 이벤트들이 있다면 그 후 내 삶을 어떻게 유지할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가령 3년 전에 자녀 결혼 자금에 너무 많은 목돈을 썼다면 적어도 23년 전에 은퇴 후엔 어떤 수입원을 만들지 혹은 택시를 할 거면 면허나 회사 계약 조건은 어떻지? 등을 미리 알아봐야 했어요. 박 씨처럼 급하게 들어가면 산악금이나 차량 관리 비용,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 권유로 무작정 대리운전 뛰어든 50대 김씨. 나는 원래 공장에서 일하다가 55세쯤에 명태처럼 된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내 경력이 있으니까 다른 공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이 야, 대리운전 한번 해봐. 밤에만 좀 뛰면 충분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금방 벌어라고 하길래 솔깃해서 바로 시작했죠. 솔직히 처음엔 괜찮았어요. 밤에만 일하니까 낮에는 푹 쉴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런데 생각처럼 꾸준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나 날씨에 따라 일거리 편차도 크고 손님이 좀 많다 싶으면 기사도 넘쳐서 내게 돌아오는 콜이 한정적이었어요. 또 사소하게는 택시와 달리 대리운전은 자기 차가 아니니 손님 차를 운전해야 하잖아요. 차종마다 다른 버튼, 다른 운전감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데도 스트레스가 컸고요. 게다가 사실 밤에만 일한다는 게 말이 쉽지 생활 패턴이 완전 뒤집혀서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10년, 15년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너무 끔찍해서 결국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수입이 당장 끊긴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은퇴하고 나서 난 뭐가 남았지? 싶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친구 권유에 덜컥 뛰어들기 전에 나한테 이게 진짜 맞는지나 알아볼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 사례는 지인의 권유나 주변 얘기를 듣고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점을 알려줘요. 누군가에게는 대리운전이 꽤 괜찮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몸에 안 맞는 옷일 수도 있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몸이 버티기 힘듭니다. 또한 대리운전은 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나 날씨, 그리고 다른 경쟁 기사 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소득이 들쭉날쭉해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3퇴직 후 일단 가게 열어본 50대 후반 이씨. 나는 택시나 대리가 아닌 원래부터 한식당 창업이 꿈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막연히 나중에 퇴직하면 내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려서 부부가 운영해야지 이런 로망이 있었죠. 근데 진짜 퇴직하고 목돈이 생기니 막상 어설프게 가게부터 얻고 인테리어하고 시작해버렸어요. 근데 첫 달부터 적자가 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서 메뉴를 바꿔보고 점심 특선을 해보고 SNS 홍보도 해보고 별짓 다 했죠. 문제는 사장님아내과 제 마음도 지쳐간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식자재 사러 가야 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금방 저녁 준비에 들어가야 하고 가게 문을 닫는 순간까지 쉴 틈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바쁜 점심때 벌어도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내면 겨우 유지 수준이죠. 오래 장사하던 분들은 비수기 성수기를 다 아우르면서 버티는 노하우가 있던데 우리 부부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 한두 번의 실패가 크게 타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보증금 빼서 생활비로 보태야 할 상황이 자꾸 오고 결국 1년 버티고 나니 남는 건 빚뿐이었어요. 아, 내가 왜 은퇴하고 이렇게 무작정 뛰어들었나. 이거 그냥 로망으로 끝낼걸. 이젠 다시 취업하기도 늦은 나이인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으니 한숨만 나오죠. 이 사례를 보면 택시나 대리운전만이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뛰어들기엔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식당 창업도 마찬가지고 PC방, 카페, 학원 등등 유명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은퇴하자마자 투자와 실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몇 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로라도 경험해 본다거나 시장 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4.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쯤 되면 야, 은퇴하고 뭘 해도 힘들구나 라고 좌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한다면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은퇴 전에 미리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직장 생활 중에도 가능한 부업이나 투자를 조금씩 해보세요. 월급 일부를 예적금 또는 펀드, 주식, 부동산 등으로 분산 투자해두고 혹시 소규모 창업이나 자영업을 꿈꾼다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사전 조사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은퇴 후 허허벌판에 서는 것보단 훨씬 낫죠. 최소한 이 길이 정말 내 체질에 맞나? 정도는 미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몸과 마음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건강이에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싶어도 내 몸이 못 버티면 소용이 없죠. 40대, 50대 중반부터는 건강검진도 더 신경 쓰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두는 게 좋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즉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현업에 있을 때 인맥을 유지하되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 등에서도 좀 활동해 보세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기회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우울감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될 거예요. 조금씩 시도해보고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확장하기. 새롭게 택시나 대리운전을 해볼 생각이라면 일단 퇴직 전 주말을 이용해 겸업을 해볼 수 있는지 혹은 가까운 분에게 운전 노하우를 배우거나 택시 회사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음식점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퇴직 전에 주말 셰프로 파트타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배달 전문 메뉴로 소규모 테스트를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조심스럽게 확장하는 시기죠. 한 번에 왕창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위한 제도 혜택 활용.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노후 대비 방식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재취업 교육,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이런 정보는 수시로 확인하고 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흔히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삶 혹은 노후에 편하게 쉬는 삶을 떠올려요. 그런데 현실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고 때론 지금의 직장보다 더 고단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택시 운전대를 잡고 시작한 은퇴 생활이 누구에게나 절망으로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간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그때 입는 상처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꽤 큽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포기하기엔 은퇴 후의 삶은 너무 길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해요. 그러니 가능한 한 은퇴 전부터 여러 방법으로 내 인생 2막을 설계해보는 게 좋습니다. 내 적성과 체력, 그리고 가족의 상황까지도 꼼꼼히 고려하면서요. 사실 지금까지 월급쟁이 생활만 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미리 공부하고 작은 실패를 거치고 상황에 맞춰 조정해가면 은퇴 후라고 해서 꼭 절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직장이라는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보면 막막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꼭 택시가 아니어도 대리가 아니어도 자영업이 아니어도 내 삶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어딘가엔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찾기 위해선 역시나 나 스스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미리 대비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오늘 이야기 드린 3가지 사례가 너무 부정적이라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런 실패 요인이 있었구나 하고 미리 챙길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예상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지나친 자책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이나 주변 조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퇴 후에 뭘 해야 하나, 혹은 은퇴를 언제 해야 하나 막연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은퇴란 게 결국 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내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